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 회사 그리고 기타 특수한 형태의 금융 기법 요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 일단 뭐 신탁이라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탁이라는 것은 믿고 맡기는 거를 신탁한다 해줍니다. 믿고 맡길 때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부동산을 믿고 맡길 수도 있거든요. 이걸 부동산 신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부동산, 내가 토지가 있는데 내 토지 좀 개발해달라고 맡길 수 있죠. 개발 신탁회사한테. 아니면은 관리 좀 해달라고 맡길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전부 다 부동산 신탁이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부동산을 믿고 맡기는 게 아니라 금전을 믿고 맡길 수도 있겠네요. 내 돈을 주면서 내 돈 좀 불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투자 신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자 신탁이다. 이 투자라는 것을 영어로는 이제 인베스트먼트 해줍니다. 인베스트먼트. 그 다음에 신탁을요, 트러스트에서 이렇게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보려고 하는 거는 요걸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투자 신탁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한화투자증권, 미래에셋, 뭐 기타, 뭐 삼성 자산운용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투신사, 투자 신탁사들인데 얘네들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끌어당깁니다. 수많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당긴다. 이런 거를 뭐 펀딩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펀딩. 그래서 이렇게 조성한 자금을 뭐 펀드다. 뭐 굳이 번역하자면 뭐 기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요걸 가지고 주로 이제 주식이나 채권 이런 데 많이 투자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문제가 오르고 그러면 얘들한테 수수료 빼고 돌려주는 게 많을 수밖에 없네요. 자, 근데 무조건 주식이나 채권에만 투자해라. 그건 아닙니다. 때로는 실물 자산인 금이라든가 은, 뭐 달러 이런 데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뭐 근래 들어서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펀드를 조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7번 방의 선물이라든가 부러진 화살 뭐 이런 것들이죠. 광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펀드를 조성해서 만든 그런 영화들입니다. 뭐 국제시장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끌어들인 돈을 가지고 어디다가요? 부동산에 투자한 걸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한다. 그러면 부동산을 영어로는 리얼 해주면은 이건 뭐 진짜의 이런 뜻이지만 원래는 스페인어로 왕이란 뜻입니다. 왕의. 그래서 자, 에스테이트 해주면 이게 재산, 자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봉건주의 시대, 왕권 시대에서는 이 토지는 전부 누구 거라고요? 왕 거였습니다. 왕 거.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원이 돼서 리얼 에스테이트 해주면 부동산 이렇게 앞자리 따서 RE라는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RE. 그래서 결국 이걸 좀 더 합쳐보겠습니다. 합치면 요 놈과 요 놈을 영어로 합친다면은 REITS다 이렇게 해주면은 수많은 사람들 돈을 끌어당겨서 어디다 투자한다고요? 부동산에 투자해서 거기서 생긴 이득을 나눠주겠다 하는 거를 리츠라는 겁니다. 리츠. 근데 요 리츠의 형태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형태도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존에 운영하던 스타일입니다. 이걸 신탁형 혹은 계약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탁형. 얘는 돈을 끌어당기면서 일종의 위탁형, 믿고 맡기는 형태의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수익증권, 위탁형. 그러니까 돈을 믿고 맡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주식 투자를 잘 모르니까 내 친구는 주식 투자의 귀재라는 얘기죠. 걔한테 이제 믿고 맡긴 겁니다. 믿고 맡기면 걔가 이제 주식 투자를 잘하면 나한테 큰 돈 주지만 걔가 주식 투자를 엉망으로 하면요 나도 크게 손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믿고 맡기는 형태 있죠. 이거 믿고 맡기는 형태의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익이 생기면 분배해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때 이 수익증권은 주식은 아닙니다.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 경영권은 없다. 경영권 없다는 얘기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게 이제 신탁형 리츠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탁형 부동산 투자 신탁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냐면 이제 개방형 형태로 운영합니다. 개방형이 뭐냐면 이렇게 돈을 출자한 자가 돈을 거기 위탁 믿고 맡긴 자가 돈이 급해요. 돈이 급하면 이 수익증권 들고 와서 내 돈 돌려달라고 할 때 얘들이 돌려줘야 됩니다. 이런 걸 말한다고요. 개방형 리츠라 하는 겁니다. 개방형 리츠다. 자, 요거는 그 기존에 운영하던 스타일인데 이거는 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협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는 게 신탁형 리츠고, 그 다음에 요거는 회사형 리츠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IMF 때 그 다 쓰러져 가는 회사 같은 거 있죠. 이 본사 건물 같은 걸 누군가가 구입만 해줄 수만 있다면 연쇄부도도 막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IMF를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모든 회사가 다 어려웠기 때문에 2천억짜리, 5천억짜리 건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인들로부터 펀드를 조성해서 이 그 다 쓰러져 가는 기업들이죠. 법정 관리에 들어갔던 그런 회사들의 건물을 좀 구입하도록 유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IMF를 한번 이런 식으로 극복해보자, 이렇게 나온 게 바로 회사형입니다. 이게 2001년서부터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형태가 회사형입니다. 얘네들은 주식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식. 그래서 어쨌거나 돈을 끌어다니면서 뭘 발행한다고요?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자들은 주주입니다. 주주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경영권이 있는 겁니다. 경영권이 있다는 얘기는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나름대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회사형 리츠다. 회사형 리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어떤 형태로 운영하냐면 폐쇄형 형태로 운영합니다. 폐쇄형이라는 게 뭐냐면 돈을 여기다가 펀드 회사한테 이제 투신사에다 줬는데 뭘 갖고 있어요? 주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돈이 급해요. 돈이 급하면 여기 쫓아가서, 주식 들고 쫓아가서 내 돈 돌려달라고 할 때 애들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큰일 났네. 돈이 급한데. 그래서 여기 있는 주식들은 대부분 상장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장. 물론 상장 안 하는 이러한 주식도 있지만 대부분 뭐라고요? 상장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구조조정 리츠 같은 경우는 상장을 의무화하는 건 아니지만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상장을 시키도록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급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증권시장에 들어가서 팔으면 되는 거죠. 바로 돈 생길 수 있겠네요. 이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2001년서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라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 회사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다. 그러니까 보통 부동산 투자 회사 하면 회사형 리츠를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요거를 좀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회사형 리츠. 우리나라의 회사형 리츠의 업계 1위가 어디냐면 코람코 자산신탁입니다. 자, 이거는 뭐 코리아 어쩌저쩌고 앞자리 딴 겁니다. 영어로. 코람코 자산신탁이 이 시장의 이제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업계 1위인데, 자, 얘네들은 이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들여서 어디다가요? 부동산에 투자해갖고, 자, 부동산에 투자해서 생긴 이득을 나눠주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요 프랑코 자산신탁이 우리은행이 최대 지분을 갖고 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은행은 한일은행과 그 다음에 상업은행을 합병해갖고 한빛은행으로 만든 은행인데 부실의 극치를 달리던 그런 은행입니다. 그래갖고 만약에 이 그 부동산에 투자해서 거기서 생긴 돈을 엉뚱한 데 쓸 수 있죠. 그래서 안 되겠다. 니네들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SPC라는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해라. 자, S. 여기서는 S라는 것은 스페셜, 그 다음에 퍼포스 컴퍼니 해갖고 특수목적 회사인데, 얘들은 대부분 이 서류상 회사로 운영합니다. 페이퍼 컴퍼니라고 해서 얘네들이 그냥 서류상 회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만드는 회사. 그러면 굳이 이렇게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회사를 만들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이제 얘와 얘를 별개로 회계 처리하려고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회계 처리하려고, 운영하려고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투자한 다음에 거기서 부동산에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생긴 이득을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우리한테 배당하는 데 우선 쓰라, 그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코람코 자산신탁 인터넷 들어가시면 이제 SPC라는 특수목적 회사가 쭉 나올 겁니다. 이때 이제 그 코크랩 1호다. 코크랩, 요게 이제 회사 이름입니다. 코리아 하면서 조금. 이게 이제 2002년도경에 투자자들부터 돈을 끌어들여서 2002년도경에 그 당시에 이제 한화 본사, 장이동에 있는 한화 본사 건물하고 그 다음에 그 대한생명 빌딩 요거를 이제 구입했던 겁니다. 한 2,600억 정도인가 이렇게 조성해서
자, 5년 정도 운영하다가 이거를 3,500억 정도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익을 남긴 겁니다. 자, 그러다가 쭉 이제 2호, 3호, 4호 계속 나온 겁니다. 이게 전부 다 회사 이름입니다. 코크랩 몇 호가 나왔다고요? 8호가 나왔는데 부동산 투자회사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법정관리라든가 이러한 망하기 직전에 회사 건물만 구입하라. 그건 아닙니다. 일반 건물에도 구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이게 2006년도경인데 이 당시에 최대 투자처가 어디였냐면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디가 있냐면 그 서현동에 그 센트럴 타워인가 뭐 이런 거 하고 센트럴 타워. 일종의 이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 빌딩. 그 다음에 종로의 G타워. 이런 것들. 이렇게 일반적인 오피스 건물에 구입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남긴 이걸 상당히 나눠줬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그래서 지금까지 한 30개 정도가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일부는 뭐라고요? 이제 다 배당이 끝나고 회사 팔았으면 이제 청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0개 정도의 SPC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30개 정도가 이제 적혀 있을 겁니다. 그때 요게 이제 주목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주목적이 뭐라고요? 법정관리라든가 화입, 이러한 그 망하기 직전의 회사들의 건물 있죠? 요걸 구입하도록 유도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기업 구조조정 리츠라 하는 겁니다. 구조조정 리츠다. 자, 근데 반드시 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들만 구입하라. 그건 아니죠? 일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데 요거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합니다. 위탁관리 리츠다. 자, 요 위탁관리 리츠하고 구조조정 리츠는 둘 다 명목회사입니다. 명목회사다. 자, 명목회사는 여기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회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 운영은 전부 다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기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KB 부동산 시탁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데다 그냥 맡기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일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는 이렇게 그 실체회사도 인정이 됩니다. 자, 실체회사라는 게 뭐냐면 직접 종업원을 채용해갖고 진짜 투자 운영까지 도맡아 하겠다는 얘기죠. 요거를 자기관리 리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관리 리츠다. 자, 이러한 형태로 이제 리츠의 종류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운영합니다. 세 가지 형태로. 그래서 자, 일단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츠의 그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를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일단 투자 대상에 따라서 지분형 리츠가 있고 그 다음에 저당형 리츠가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분형이나 저당형이냐 그 얘기는 돈을 끌어들이는 돈을 어디다가요? 주로 부동산에 투자하냐 다른 데도 투자하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분형 리츠 같은 경우는 총 투자 자산의 75%를 주로 어디다 투자한다고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지분형 리츠라는 거고 저당형 리츠는요 주로 총 투자 자산의 75% 이상을 여러 가지 그 부동산 관련 대출이라든가 MBS 이거 일종의 채권이거든요. 채권이라는 것은 그걸 구입했다는 얘기는 돈 빌려줬다는 게 아닙니까? 그런 거 전부 다 주로 빌려주는데 주로 쓰는 거를 저당형 리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지분형 리츠 형태로 운영합니다. 그다음 환매 여부에 따라서 개방형 리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신탁형 리츠가 이런 형태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수익증권 들고 와서 돈 달라고 했을 때 돌려줘야 되는 거 있죠. 이걸 개방형 리츠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대부분의 나라는 폐쇄형 형태로 회사형 리츠 같은 경우는 폐쇄형 리츠 형태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돈을 주식 들고 와서 내 돈 달라고 했을 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요거를 폐쇄형 리츠다. 그래서 보통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처분해서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기한의 한정 여부에 따라서 무기한 리츠다 해갖고 얘네들 어디 갔어요? 여기 얘네들 둘은 무기한 처음부터 언제까지 운영하겠다 이러한 그 기간을 두고서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구조조정 리츠 같은 경우는 나중에 부동산 팔으면 거기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 회사는. 그래서 이거를 기한부 리츠라는 겁니다. 기한부 리츠. 얘네들 둘은요, 위탁관리라든가 자기관리는 무기한부 리츠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요, 구조조정 리츠 같은 경우는 기한부 리츠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 본사를 구입해서 나중에 5년 정도 운영하다가 처분하게 되면 거기다 청산 이렇게 나옵니다. 청산이라는 것은 회사가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다음 관리 주체에 따라서
얘네들은 요거 두 명은 외부에다가 관리를 맡긴다고 했죠. 이걸 외부 관리 리츠라는 거고, 얘는요 스스로 종업원을 채용해서 직접 관리합니다. 이거를 내부 관리 리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부 관리 리츠. 자, 그럼 이런 리츠 회사 제도는 어떠한 좋은 점이 있냐? 아주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구조조정을 하는데, 기업 구조조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1억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상가를 구입했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 상가를 50층짜리 상가를 다 구입 못할 겁니다. 기껏해야 여기 30평짜리 조그만 거 하나 구입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직접 투자하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직접 투자하자. 자, 근데 여기 리츠 회사가 있다고 쳐볼게요. 회사형 리츠 회사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수많은 사람들 돈을 끌어들여서 일부는 서울에 있는 거, 일부는 부산에 있는 거, 일부는 상업용 이런 식으로 막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이 회사의 지분을 5%를 갖고 있다. 그 얘기는 이 투자한 부동산의 지분이 5%는 이 사람 거란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간접 투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접적으로 지분의 형태로 참여하는 거. 이러한 제도는 어떠한 장점이 있나 볼게요. 일단은 환금성이 뛰어나다. 왜냐하면 얘는 직접 투자했을 때는 나중에 돈이 급해서 이거 처분하려면 1년이 되도록 안 팔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는 뭐 거의 상장시키도록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증권시장에 갔다가 돈을 주식을 팔으면 될 겁니다. 아주 환금성이 뛰어나다. 그다음에 수익성은 대규모 부동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막대한 어떤 수익이 창출될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안정성도 아주 뛰어나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한 군데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돈을 끌어들인 다음에 일부는 서울에 있는 거, 일부는 부산에 있는 거, 일부는 상업용, 일부는 주거용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니까 위험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우리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르면 이렇게 들어온 돈을 회사의 내부에 유보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90% 이상은 전부 다 배당해 주도록 법에서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형평성도 높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기껏해야 20평짜리 조그만 거 상가 하나 구입하는 게 다인데, 이런 사람도 대규모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 아닙니까? 물론 지분의 형태로 참여하지만 어쨌거나 대규모 부동산을 그 지분이 자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평성도 아주 뛰어나다. 그다음에 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선진화에 기여했는데, 부동산 시장과 자본 시장을 통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주식을 가지고 거래하는 겁니다. 주식을 거래한다는 얘기는 부동산을 직접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주식 갖다가 사고 파는 거니까 부동산 시장과 자본 시장이 결합되면서 아주 선진화시켰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회사 운영하다 보면은 재무제표 같은 거 작성할 때 이게 건물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철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 일정액씩 감가상각 비용대로 비용으로 떨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법상도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절세 효과도 아주 뛰어나고, 이자 같은 것도 내면은 다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거 아닙니까? 세금도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IMF를 극복하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던 게 요 제도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부동산 투자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세 가지 형태로, 요거는 이제 구조조정 리츠다. 이게 원래 주목적으로 탄생한 거 아닙니까? 이 구조조정 리츠라는 거고, 요거는 일반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기관리 리츠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 리츠라는 게 있습니다. 위탁관리. 자, 그래서 거기 몇 장 넘겨보시면 요약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이거 자주 물어보니까 작년 말에 또 이제 개정된 내용도 있습니다. 시행을. 그래서 그 내용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먼저 조직의 형태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는 뭐라고요? 얘는 실체형으로 운영합니다. 직접 종업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형태고, 얘는요 명목회사형입니다.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투자 운영은 다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기는 그런 형태입니다. 얘네들은.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자본금은 얘는
설립시 자본금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얘는 10억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10억 이상. 근데 얘는 5억 이상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해요. 요거는 설립을 좀 용이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고, 나중에 영업 인가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추가 증자를 통해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얘는 70억 이상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얘는요 50억 이상은 만들어 놔야 돼요. 얘도요 50억 이상은 만들어 놔야 된다. 그 다음에 자, 주식을 분산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대부분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자기관리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30%를 초과해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요 40%를 초과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대부분 갖고 있다고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끌어들인 돈을 가지고 거의 70% 이상을 임대주택 공급에 사용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안 두겠다. 좋은 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개정되면서 바뀐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공모라는 것은 자, 공개로 그 주주들을 추가로 일반인들을 주주로 모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공모다, 공개 모집한다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영업인가 후 거기 나오는 것은 1년 6개월 이내에 30% 이상은, 얘네들은 30% 이상을 일반인들을 주주로 모셔야 됩니다. 근데 얘는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한 규정은 없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임대주택의 한 7% 이상을 사용한다. 그럴 경우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모 규정을 적용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현물 출자는 이 회사에 돈으로 출자하는 것을 현금 출자라는 거고, 토지 같은 부동산 같은 걸 출자하는 것을 현물 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현물 출자 대상, 그 현물 출자는 100%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최저 자본금 규모 이상을 갖춘 경우에는 100%까지도 다 가능한데, 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그 부동산만 가능했는데 지금은요 지상권, 임차권, 부동산 신탁 수익권 이것도 전부 다 현물 출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투자 대상은 얘는 이제 일반적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얘는 주로요 여러 가지 세제상 혜택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요 부채 상환 목적의 부동산이라든가 법정 관리, 그다음에 화이 기업, 일단은 그 망하려고 하는 기업들 있죠. 그 기업들이 법원이 개입하거나 아니면 은행들이 개입하는 그러한 형태의 그 회사들을 법원이 개입하는 것을 보통 법정 관리다. 그다음에 은행들이 개입해 갖고 채무 조정해 나가는 거를 화이 기업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망하기 직전의 회사의 부동산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 가지 그 혜택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의 구성은 얘는 총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부동산에는 이 70% 이상을 부동산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10% 이상은 유가증권 같은 것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얘는 그 구조조정 부동산으로만 70% 이상 갖고 있으면 됩니다. 배당은 어떤 경우든 90% 이상을 뭐라 한다고요? 그 배당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개정이 되면서 현물 배당도 가능하다. 무슨 현물이라는 게 뭐 주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그 부동산 같은 걸로도 배당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 관리라든가 구조조정 같은 경우는 초과 배당이 가능하다. 얘랑 얘 같은 경우는 초과 배당은 당장 이익이 안 생기다 하더라도 원래 배당이라는 게 이익이 생겼을 때 배당하는 거를 배당이라는 겁니다. 돈 벌어야 주주한테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도 못 벌었는데 일단 먼저 배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초과 배당이라는데 그건 나중에 얼른 채워놔야 됩니다. 어쨌거나 얘들은 초과 배당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 이 자기관리 리츠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다 90% 이상을 배당해야 되지만 자기관리 같은 경우는 50% 이상 배당해도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내부에 이익 준비금 같은 거 적립해도 그거 많이 배당 안 하면 그 남는 돈 있죠? 그 돈을 이익 준비금 같은 걸 적립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처분 제한은 어쨌거나 국내에 있는 주택이 됐든 주택이 아니든 1년 이내에 처분하는 건 제한합니다. 근데 국외에 있는 주택 있죠? 이런 것들은
정관으로 정한 기간이 있을 겁니다. 정관으로. 그 대신 구조조정 리츠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얘 같은 경우는 무기한 브리츠입니다. 무기한. 처음부터 존속기간을 정하는 건 아니죠. 근데 얘는 부동산 처분하면 그 회사는 그 서류상 회사는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한 브리츠다. 그다음에 얘네들은 무슨 롯데제거하고 또 합병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끼리만 합병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요합니다. 그 예전에는 그 개발 사업에도 한 30% 이내에서만 투자하도록 했는데 그런 규정 없었습니다. 없애고 자율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발 전문 리츠 이런 것도 인정했는데 그것도 전부 다 없애면서 그냥 주주총회 특별 결의만 있다면 그 개발 사업에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율화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타 회사의 발행 주식의 10%를 초과해서 취득할 수 없다. 돈 생겼는데 쓸데없이 다른 회사 주식 같은 거 구입해갖고 괜히 문어발식으로 뭐 확대시키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차입이라든가 사채 발행, 이거는 돈을 빌리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자기 자본의 2배 이내지만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다. 그러면 10배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쭉 좀 정리하시면 바라겠습니다. 확인 예제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됐네요. 영업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최저 자금 부음은 얼마라고요? 70억 이상은 만원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합니다. 그리고 그 상호에 바로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좀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자회사, 뭐 어떤 회사 이런 식으로 무슨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상호에 명칭을 딱 붙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영업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및 기업 구조조정은 최저 자본금으로 각각 얘네들은 얼마 이상 돼야 한다고요? 50억 이상은 확보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50억 이상.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그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이다. 틀렸네요. 요거는 자기관리 리츠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면서 투자 운영을 도맡아서 하는 거는 자기관리죠. 근데 얘네들은 다 그냥 명목회사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투자 운영은 다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기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5번에 보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 우리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결국은 상법의 특별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없는 내용 있죠? 이런 건 전부 다 상법에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형태의 뭐 자금 조달 기법이 있는데 부동산 신디케이트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 개발업자가 있는데 개발업자가 어떤 특정 개발 사업을 위해서 어떤 대규모 개발 사업을 위해서 이게 돈을 은행에서 빌려갖고 개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요 개발 사업을 위해서 뭐 신문지상에 공고를 내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뭐 친인척이라든가 친구들을 끌어모아갖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투자자들을 모집해갖고 그 돈 갖다가 개발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 그래서 개발 사업이 성공하면 크게 돈을 배당을 많이 해주는 거고 이게 실패했다 그러면 얘들도 크게 손해날 수도 있겠네요.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부동산 신디케이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 개발업자는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냐면 합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회사는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한 명에서 합자회사 이러한 회사는 소규모 인적회사의 형태고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런 주식회사는 뭐 대규모 이렇게 회사의 형태인데 얘네들은 보통 이제 한 명 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회사고 합자회사는요 유한 책임하고 무한 책임하고 같이 섞여 있는 그러한 형태의 소규모 인적회사 이거를 합자회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통 이제 이거 누가 책임을 지냐에 따라서 보통 이제 개발업자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성공했다 그럴 경우는 뭐 많은 배당을 받아갈 수 있지만 사업이 실패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추가로 뭐 빚 얻은 거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개발업자 같은 경우는 무한 책임을 짓게 되는 겁니다. 얘가 최종적으로 다 책임져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자기가 투자한 금액 있죠? 투자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걸요, 유한 책임 제도다. 그러니까 이 무한 책임 사원과, 여기서 사원이라는 건 투자자를 얘기합니다. 유한 책임 사원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합자회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자회사. 그리고 요거는 요 개발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끌어들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보통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경우는 자동으로 해산하는 게 이제 일반 원칙입니다. 자동으로 해산되는 게 일반적인 형태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요 부동산 신디케이트 같은 경우는 많은 수의 투자자들을 뭐 끌어모으는 게 이제 부동산 신디케이트라면 보통 이제 한두 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로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끌어들여서 뭐 주식을 발행하는데, 여기서는 합자회사는 주식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사원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원권을 발행하는데 주식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한두 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형태,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조인트 벤처를 하는 겁니다. 거의 똑같은 거지만 얘는요, 수많은 투자자로 끌어들여서 돈을 끌어들인다면 얘는요, 한두 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끌어들이면서 사원권을 발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를요, 조인트 벤처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있는데, 요걸 이제 PF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줄여서요, PF.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 썼네요. 자, 요거는, 요즘에는 뭐 PF 하면서 아파트 건설하는데도 PF 이런 용어를 쓰는데, 원래 이제 오리지널 PF는 해외 건설 사업을 지원해 주려고 나왔던 특수한 형태의 어떤 자금 조달 기법입니다. 원래는 이제 1920년대 미국에서 이 금광을, 금을 채굴하는 자들 있죠? 그런 자들한테 이제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부터 출발했던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주로 해외 사업, 건설 사업에 이제 주로 활용하는데, 오리지널 PF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냐면, 이렇게 운영하는 게 오리지널 PF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냐면, 이게 어디가 있냐면, 이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유럽이고, 여기는 이제 아시아 쪽입니다. 그래서 터키라는 나라가 어떤 식으로 걸쳐 있냐면, 일부는 유럽에 걸려 있고, 일부는 아시아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이 SK건설이 터키하고 뭐라 했냐면 유라시아 터널 공사 사업에 얘들이 이제 입찰에 붙였는데 얘들이 공사를 따낸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 요 밑에 바다 밑에다가 터널을 뚫어 갖고서 위층 아래층 해 갖고 위층은 뭐 유럽으로 가는 길, 아래층은요 그 아시아로 오는 길, 요러한 엄청난 터널 공사를 얘네들이 공사를 따낸 겁니다. 얘는 혼자 따낸 게 아니라 얘들하고 터키 기업인 야키 메리키지, 이렇게 해서 둘이 같이 공동으로, 터키에 있는 기업하고 공동으로 이 사업을 따냈는데, 자, 여기에 이제 2014년도 그 4월경에 이제 그 공사를 그 수주를 맡아갖고, 2015년 8월인가 그때 이제 그 관통을 시켰습니다. 일단 밑에 뚫는 건 성공했죠. 그래서 2017년도 8월에 이제 완공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 리비아의 우리나라 대수로 건설이죠. 동아건설이 맡았던 그 건설 사업 다음으로 가장 큰 그러한 해외 수주 건설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에 무려 12억 4천억 달러인가 뭐 그 정도 4천만 달러, 12억 4천만 달러의 엄청난 그러한 어떤 금액으로 입찰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 어쨌거나 요 사업인데, 요거는 이제 일단은 그 사업을 하려면, 이게 유라시아 터널 공사를 하려면, 자, 돈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일단 PF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은 어떤 하나의 금융기관부터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대주단을 통해서, 대주단이 뭐냐면 금융지원단을 통해서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각출해서 돈을 빌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어떤 기업이 어떤 은행이 참여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은행하고, 그 다음에 그 무역보험공사 이런 데가 참여했고,
유럽계 은행에는 유럽투자은행과 유럽부흥개발은행 등등 한 10여 개, 7개 정도의 은행이 이렇게 참여한 겁니다. 이런 걸 대주단이다. 금융지원단 이런 형태로 해서 돈을 빌리는 게 이제 일단은 가장 그 특색 중에 하나고, 자, 두 번째는, 자, 요거는 어떤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형태가 아니라 이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을 빌려주고 그 미래 현금 흐름에 근거해서 빌려주는 그러한 형태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니네한테 직접 돈을 안 빌려주겠다. 니네들은 반드시 SPC라는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해라. 자, SPC 하면 전 시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라고 해서 특수목적 회사인데 보통 이제 페이퍼 컴퍼니로 운영합니다. 페이퍼 컴퍼니가 뭐냐면 서류상의 회사입니다. 서류상의 회사. 그래서 얘들이 만든 회사는 확실합니다. 다만 대외적으로는 얘와 얘는 별개로 운영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돈을 빌려주겠다. 그럼 니네들은 이 돈 가지고 터널공사에 투입해서 이 돈을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우리한테 우선해서 원금이자 갚는 데 쓰라.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결제 수탁 계정을 둬갖고 이 계정을 아무나 돈을 빼내게 못하는 겁니다. 3자가 동의하는 한은, 그러니까 이러한 그 사업 주체하고 대주단하고 그 다음에 이 결제 수탁 계정을 누구한테 계정을 맡기는 겁니다. 제3자한테. 그래서 3자가 동의했을 때 그때 이제 돈을 뺄 수가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제 수탁 계정을 두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세 번째 가장 큰 특색 중에 하나겠네요. 그리고 자, 또 다른 특색은 하나는 어떤 특색이냐면, 자, 요거는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요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하냐면 BOT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OT는 우리 개발론에서 공부할 건데, 일단 민간이 개발한 다음에 일단 운용한 다음에 소유권을 터키 정부한테 넘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그 터널 입구에다가 톨게이트 설치해서 돈을 받으면 회수할 거 아닙니까? 그 회수한 돈으로 돈을 갚아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나중에 터널 공사가 끝난 다음에 자동차가 많이 안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많이 안 다니면 그 위험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터키 정부가 채무를 인수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돈을 많이 회수를 못 해갖고 갚을 능력이 없어진다면 그때는 터키 정부가 채무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인수하겠다. 지들이 갚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손해할 게 별로 없는 거죠.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이 사업이 실패했다. 그러면 얘네들은 요 모회사가, 여기 모회사하고 이걸 서류상 회사는 자회사 아닙니까? 모회사에 가서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얘와 얘는 별개로 운영하는 회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가서 절대 돈 달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비소구금융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회수하냐? 그나마 남아있는 재산, 그나마 남아있는 현금 내에서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비소구금융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얘랑 별개로 운영하기 때문에 얘들이 돈 빌려줬을 때 SK의 재무제표에 이렇게 부채로 이렇게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SPC라는 어쨌거나 뭐 서류상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회사는 회사니까 여기다가 부채로 기록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SK 입장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이제 부채로 기록됐다면 자기는 추가로 돈 빌리기가 좀 힘들어지는데 이렇게 서류상 회사로 돈 빌린 걸로 돼 있으니까 자기는 추가로 돈을 더 빌릴 수도 있겠네요. 이런 형태. 그리고 요거는 뭐 조그만 사업에 이렇게 활용되는 게 아니라 장기면서 대규모 프로젝트 있죠. 이런 건설에 주로 활용하는 거지, 그 조그만 건설 사업에 활용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 건설하는데도 뭐 PF 대출을 하는데, 그건 오리지널 어떠한 기본형 형태의 오리지널 PF는 아닙니다. 약간 상당히 변형시킨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내용 위주로 해서 정리하시고, 자, 끊었다가 개발론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